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예우 문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초대 기계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 뭐 여러 소식들이 들립니다만 일단 그 문제부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5년 넘게 했지만 그 전부터 이제 저는 또 책이나 뭐 기록을 통해서도 봤지만 한국 정치사에, 한국 현대 정치사의 최악의 정치적 변절이다. 뭐 더 이상의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말에 곡학 아세다. 잘못된 학문으로 세상에 영합하고 아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뭐 중국 고전에서부터 나왔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주 여럿 있었습니다만 현대 정치에 와서 이 정도의 그 손바닥 뒤집기가 있었는가? 저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흔히 뭐 을사오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필 뭐 올해가 이제 다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을사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 1905년에 있었던 그 을사늑약 시절에 그 오적이 생각날 만큼 아니 이렇게 표변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라는 표현은 이게 이제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려면 네. 제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수락을 하면은 검증을 해야 돼요. 네. 그럼 한 달 이상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제 발표가 났다면 한 달 이상 전부터 수락과 검증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 그 기간 중에도 국민의힘의 서울 성동,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천연덕스럽게 했어요. 심지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메시지까지 부탁해서 그러니까 이해우는 뭐 이렇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행세를 했고 또 저도 이제 이 지역 근처에 뭐 이 펜앤마이크 스튜디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 중성동 을입니다. 네. 다니시다 보면 을지로 이런데 이해운 얼굴이 버젓이 그 빨간 그 국민의힘 로고와 함께 뭐 예산을 내가 따왔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무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 후보 그러니까 구의원 뭐 그쪽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원 이런 후보 심사에까지 관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동의를 해가지고 검증 장관 이재명 정권의 장관 그 검증 절차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이 정도의 변절이 있었는가? 이 정도의 그 표리부동이 있었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무슨 또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 경제관이 나하고 똑같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입에 담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뭐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전 대표인 한동훈이라든가 뭐 지금 계파와 출신을 가리지 않고 저거 보세요.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해운. 저거 지금 나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예, 아직 철수 안 한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뭐 굳이 떼냈겠어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이해운 씨의 이 행동은 참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민의힘의 이 최고위원들이나 지도부가 정말 분노했으면 긴급 서면 제명을 한다? 아니 최소한 그 삼선 의원씩이나 하고 뭐 서울의 주요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제명을 한데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예. 그만큼 그리고 이재명하고 직접 그 무슨 TV 토론에 나와 앉아가지고 아니 정말 경제를 모르시네 우리 지사님. 진짜 경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지역 화폐 정책이 어떻고 이런 거를 조목조목 비판하던 입이다. 저 입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세력에 대한 비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나가가지고 이재명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라고 하던 그 입이에요. 아니 좀 먹물 좀 들었고 무슨 미국에 가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또 그것도 서울의 요지 중에 요지인 서울 서초에서 보수당적으로 3번 배지를 단 사람이 그러네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흔히 무슨 최악의 변절자를 얘기할 때 드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이네요. 네, 네. 이완용.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조심스럽게 또 이 얘기하면 무슨 명예훼손이다 그럴까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지경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최소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 조상 부끄러운 건 그만두고 정말 저는 정말 역대급 이런 변절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 안에서도 윤준병 같은 그 사람은 아니 무슨 내란 세력의 그를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를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던 인사를 왜 우리가 초대 기획 예산처 장관이라는 중책에 써야 되느냐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아마 그 목소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조국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은사원님, 박봉희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운을 사실은 단 한 명만 초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을 지금 좀 있으면 아마 취재가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해운 이외에 여러 사람들을 아마 좀 타진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이해운은 그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떡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 타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그 기밀 서류로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알려진 대로 이해운은 유승민계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 저쪽에서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 특히 이재명이 이게 매우 상징적인 자리거든요. 초대 기획 예산처 장관이고 이재명 정권 뭐 기본소득 사회니 무슨 지역 화폐니 지금 확장 재정을 하려고 지금 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초대 그 수장으로 이해운을 불러다 쓰려는 이유는 그런 것을 보수 정권의 경제에 아주 그 핵심을 불러다 쓰는 게 최고로 좋겠다.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너희네의 경제 그야말로 코어 대들보 같은 인사를 빼다가 쓰면은 이게 지방선거에도 보수층 흔들기에도 좋고 뭐 무슨 이른바 화합 인사라는 그런 퍼포먼스용으로도 좋고 이렇다고 보면 저는 이해운은 퍼스트 초이스 이른바 원픽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해운이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서 경제학 박사도 따오고 KDI 연구원 출신으로 사실 뭐 과거 이해회창 총재가 3명의 그 당시에 인사를 영입할 때 여성 3인방이 있었죠. 예. 나경원, 그 다음에 이해운 그리고 조윤선 물론. 근데 이제 그제 동메달증으로 해서 이해운을 KDI 연구원 때 빼온 거예요. 그렇게 보수 정권의 혜택을 입었는데 이해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계로 정치를 시작한 데다가 이번에 아마 정치권에서는 저 소식이 일요일 날 오후에 보도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저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픽은 유승민 아니었겠느냐. 유승민도 관심을 뒀을 것이다. 아니요, 뭐 저는 원픽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유승민을 땡겨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정계 개편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건 확인을 더 거쳐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유승민 정도는 아마 본인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지각, 양식은 좀 있었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좀 각을 세우고 하지만 나도 보수의 밥을 먹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제안에 응하겠느냐. 내가 그래도 을사오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찾았겠죠. 우리 허앵커가 질문하신 대로 뭐 여러 사람이 놓고 저런 거 할 때 벌써 시작은 2달 전에 됐다고 봐야죠. 네, 그렇겠죠. 여기에 아마 뭐 김땡지라는 사람도 분명히 검증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컨 픽, 서드 픽 정도의 이해운이 아마 거론이 됐을 수 있는데 뭐 아쉬운 대로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써먹을 수 있는 일요일 오후에 하나의 그 깜짝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음직해요. 그래서 이해운인데 이해운은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제안을 저에게 이런 두레박을 내려주시다니라고 넙죽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후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뭐 이재명하고 경제 뭐 정치적 철학이 똑같았다는 둥. 네.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을 뿌려놓은 말 씨앗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검증해보고 하는 소리가 야 어떻게 저렇게 그 뻔뻔하게 네. 팩트를 뒤집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새 옛날 같으면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하지만 요새 AI가 도와줘가지고요. 이해운과 이재명의 경제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줘. 그러면 A4 용지로 한 20장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마치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너무나 모든 면에서 생각이 똑같았다. 무슨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곡학아세란 말은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생겨난 말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자, 이재명 입장에서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초대가 아니죠. 뭐 이재명 정권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을 윤석열 정부 때의 장관을 그대로 위임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권을 국가보훈처 장관도 부죠 이제 국가보훈부가 됐죠. 예, 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장관을 새로 하고 또 이번에는 이해운입니다. 이게 아마 좀 쏠쏠하게 재미가 있다고 느끼는 건가요? 정권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환율을 이틀 내리 확 네. 끌어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급한 불을 끄고 난 국면이고 지금 사실은 가장 취약한 데가 경제예요. 지금 경제.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이게 지금 뭐 이것저것 발표 안 한 게 많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의 관세를 타결지어서 이게 25%에서 15%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지금 내렸다는 소리가 없어요. 저도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내렸다고 하는 게 11월 1일로 소급을 했다는데 벌써 12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 아무 얘기가 없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도 뭐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은 오늘도 보니까 이제 전남 무안 출신인데 전남지사로 나가려고 벌써 몸은 반 이상 대통령실을 빠져나왔더라고요.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윤철이 이제 경제부총리인데 이제 아마 이해운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된다면 지금은 이제 내정 후보자가 되겠죠. 그러면 구윤철은 이제 기재부 장관 겸이 아니라 기재부가 아니라 재경부로 또 이름이 또 바뀌어요. 그게 쪼개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구윤철과 이해운은 제가 볼 때 철학이 전혀 다른데 이게 또 어떻게 조율이 될 건가? 그러면 누가 키를 줄 건가? 이해운은 장부를 이제 짜서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든가 확장 재정이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지역 화폐 기본소득은 이해운의 정치 철학과는 도저히 그러니까 경제 철학과는 맞지가 않아요. 예. 그 자기가 누워서 생각해봐도 아이고 장관은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고 이게 웬 떡이야 하겠지만 아니 그 입으로 이제 어떻게 도대체 이재명 정권 이재명류의 예산을 짜겠다고 할 건지 네. 제가 볼 때 이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엇박자가 날 것이고 그럼 이해운이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해야지? 그러면 어제까지의 나는 싸그리 잊어주세요? 저는 새로 태어난 이해운입니다. 요새 무슨 여기다가 점 찍고 나와가지고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완전히 표변을 했고 요새 무슨 성형의 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래서 저게 누구야 하는 탤런트들이 이름은 그 사람인데 얼굴은 전혀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 저는 뭐 그런 비유를 들자면 이해운인데 어제의 이해운이 아닌 전혀 모르게 생소한 이해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연 이게 경제가 그 살림살이를 총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해운이 그런 모든 말을 뒤집고 그때 분명히 한 말이 남아 있어요. 우리 지사님, 그때 여기서 말하는 지사님은 이재명이거든요. MBC 뭐 토론에 나와서 몇 년 전에 진짜 경제를 모르시네.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근데 그 경제를 모르시네 하는 분을 이제 모시고 우리 대통령님 경제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제가 충분히 여기에 충실한 마름이 되어서 장부를 잘 살림살이를 꾸려보겠습니다. 곡간 열쇠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아무리 자리가 좋다지만 저는 좀 낯이 간지러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말씀을. 저도 이해운 씨를 좀 아는데 네. 정말 이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예. 이수일과 심순애. 예.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네. 예.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이제 어쨌든 지명이 됐으니까 청문회 절차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이제 제명 절차까지도 거쳤기 이미 때문에 제명했죠. 예. 네. 상당히 각을 아주 강하게 세울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어떤 사실은 각도에서 접근할지가 내부가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도 같이 겸해질 것 같은데 청문회 절차나 사실상 임명 과정 그 상황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주진우 의원이 벌써 이제 칼을 서걱서걱 갈고 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인사를 놓고는 한동훈계도 지금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아주 칼날을 바짝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한간에는 이재명이 니네 당에서 삼선 의원씩이나 지냈으니까 뭐 얼굴에 받쳐서라도 쉽게 청문회는 좀 통과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전혀 안 그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야당은 아마 매우 독하게 뭐 김민석이나 원래 민주당 출신 그 강요에게 들이댔던 잣대보다 훨씬 강한 잣대를 들이댈 게 분명하다. 그리고 조국당이 벌써 좀 삐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내란에 대한 입장, 계엄에 대한 입장, 소위 탄핵에 대한 입장에서 180도 달랐던 인물을 저렇게 빼다가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뿐 아니라 저 당 안에서도 저 소위 말해서 여권 우호 세력 안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생겼다. 아까 윤준병 전라북도 뭐 고창 부안 그쪽 아닙니까? 그 의원도 그 배지도 벌써 반대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험난하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아이고 아는 사람들이 무섭네 소리가 나올 것 같고 친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데서는 아마 차근차근 씹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답할 의무가 있다. 장관이 혹시 뭐 의석이 많아서 되더라도 아마 너덜너덜하게 그 자리에 오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외 문제 먼저 다뤄봤는데 3부에서 한번 조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 다른 주제들을 좀 중요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 문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초기 상황과 좀 달라지는 상황이고 정부에 사실상 좀 맞짱 뜨는 격으로 지금 쿠팡이 나서기도 하는데 그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에 쿠팡이 유출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3,370만 개가 유출된 게 아니라 실제 유출된 거는 3천여 개 정도다. 접근 키로 가능한 게 3,370만 개였지만 실제로 유출된 건 3천여 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유출자 조사 결과와 PC 노트북 관련된 자료들 정부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 후에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셀프 조사였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지금 터졌습니다. 26일 날 이제 바로 26일 날 다음 날 쿠팡이 아니다, 정부의 지시하에 또는 정부와 업무 협조하에 여러 조사가, 유출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날짜별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일부가 이제 상위 확인되고 있는데, 먼저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쿠팡은 몇 주간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날짜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가 정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해 14일 쿠팡이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틀 뒤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회수해 정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노트북을 인양했다며 그 근거로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12월 18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자료라는 자막이 달린 영상엔 하천에서 잠수부가 가방을 건져 나오는 모습이 짧게 찍혀 있습니다. 쿠팡 로고가 적힌 가방 안에 노트북과 벽돌 등이 들어있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쿠팡은 정부가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해 이에 협조했고, 정부의 관련 경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까지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셀프 조사는 아니다. 정부와 협조를 해서 또는 정부 지시하에 진행이 됐다까지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보세요. 예. 그림 보면은 뭐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CSI 보는 것 같아요. 아, 벽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벽돌을 넣어서 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하천에다 던졌는데, 그걸 잠수부가 가서 꺼내오는 거를 지금 SBS가 자세히 그림과 함께 보도하잖아요. 네네. 자,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려면 이건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 당국이 이런 거를 다 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걸 무슨 수로 SBS가 확보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꾸 정부 그러는데 저 정부가 사실은 국정원이에요. 네. 지금 국정원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쿠팡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오너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벌어진 이런 정보 유출 사태를 경찰이 수사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갑자기 국정원 이름이 나오죠? 국정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국가정보. 원래는 대북정보가 주 업무였는데, 요새는 이제 대북정보는 남북 화해 분위기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북한 간첩 잡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보 중에서도 해외 정보를 다루는데, 네. 여기에서 생각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의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네. 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허영크하고 저도 이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강력히 비판을 했잖아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일종의 탄압을 트럼프는 결코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연상이 나는 거예요. 이 사태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구나. 그래서 국정원이 경찰에다가 이 자료를 다 줘라 라고 했다고 쿠팡 측이 주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쿠팡이 이거를 이틀 전인가 단독으로 이 주말에 연말 앞두고 크리스마스 직후에 발표를 하니까 정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니네가 왜 니네 입으로 자체 조사,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우리가 발표를 해도 해야지. 라면서 발끈하니까 쿠팡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뭐 모면하려고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보 협조 다 했고 이미 뭐 내라는 자료 다 내고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는 김범석이라는 그 오너가 지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너무 안 나오고 뭐 영어만 쓰는 그 외국인 그 대표 내세워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 이준석 빼고는 전부 그
영어바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 이게 화를 못 내잖아요. 외국인에게 그 통역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뭐 별로 알아듣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어떻게 보면 작전에 당한 거야. 뭐 한국인이어야 호통을 치지. 뭐 코리안이라고는 거의 모르는 사람을 내세우고 이제 일종의 김범석의 전략에 어떻게 보면 로비 전략에 말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김범석 입장에서도 이걸 뭔가 아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재명 정권 공정위가 영업정지까지 시키겠다고 하니까 주가도 확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로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기에 어제 뭐 나름 이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꽤 진정성이 들어가 있는 사과도 했잖아요. 그 사과에 앞서서 쿠팡 측이 저런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다 정부의 지시랄까? 정부의 어떤 협조 지시로 경찰에다 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발표를 한 거다. 그 발표 내용이 축소를 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범석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국회에 나오긴 할 것 같다. 그럼 국회에 나오기 전에 뭔가 돈으로, 말로 사과했으니까 돈으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파격적인 나름의 이 보상 방안을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면 돈이 아니 뭐 0단위 하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몇천억 대를 물어내느냐 그거를 좀 줄이느냐, 돈이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비즈니스맨인 김범석 입장에서는 좀 줄여서 발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줄여서 선수를 친 거예요 지금. 발표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당황하는 거죠. 아니 왜 니들 마음대로 발표하냐고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나오니까, 아니 우리가 마음대로 발표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이재명 정권 정부 당국의 협조를 다 해주고 우리 조사한 거죠. 그래서 3천만 개가 3천여 개로 동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700만에게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과 아니 3천여 개로 하면 몇 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쿠팡의 치열한 어떤 머리 싸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쿠팡이 뭐 김병기 보좌관들도 2명이나 뭐 대관 임원으로, 조금 이따 김병기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데 또 김병기가 그 사람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또 뭐 불이익 주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는 국회 이 의원들 뭐 여당 실세들에게만 로비를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미리 오브라이언 등의 미국 측에다가 그보다 훨씬 많은, 뭐 제가 보기에는 수십 배 되는 돈을 이미 로비를 했기 때문에 쿠팡과 이재명 정권의 치열한 머리 싸움의 결과다. 거기서 이제 쿠팡이 먼저 노련하게 치고 나가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허를 찔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사태의 지금 본질 아니겠는가. 현재를 잘라놓고 보자면 지금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마침 쿠팡 입장문, 방금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쿠팡 입장문을 띄워주셨는데, 쿠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쿠팡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서 매일 무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정부기관이 어디냐? 라고 하니까 이제, 뭐 경찰도 우린 아니야. 과기부도 우린 아니야. 라고 했는데, MBN에서 지금 이걸 밝혔었죠. 아까 박상규 평론가님께서 국정원 딱 찍어주셨는데, 현재까지 이제 다른 기관이 추가적으로 있는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국정원이다 그런 얘기인데, MBN의 단독 보도 그 잠깐 한번 볼까요? 예, 그 한번 MBN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라는 표현과 정부 지시에 따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어떤 기관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된 정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있는 범부처 TF와 민관합동조사단, 경찰 등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관도 쿠팡과의 공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쿠팡과 공조하는 기관은 국정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 것으로 파악된다. 추측이 아니고 파악됐다.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MBN에서 단독 보도를 했고 그 추가적인 소식도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고 다만 지시 형태는 아니었고 그냥 업무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국정 관계자가 밝힌 바도 있는데 지금 쿠팡 측에 의하면 지금 최소한 9일부터 지금 국정원에서 유출자를 만나라. 이렇게 사실상 협의 형태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게 쭉 이어져서 잠수부 투입 문제나 포렌식 문제나 경찰에 관련 자료, 장치, 진술서 이런 걸 다 제출하고 하는 것도 국정원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걸 좀 확인해 준 거죠. 그 부분이 아까 이제 평론가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국정원이 왜 이렇게 깊숙이 개입했는지 이번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쿠팡을 자꾸 무슨 한국 기업으로 생각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예. 오너가요. 뭐 그 동생이 뭐 수백억 원 받으면서 일을 해서 지금 사실상 가족 기업이라는 얘기까지 드러났는데 이 정도로 그 수사망을 펼치려면 이 폴리스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폴리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꾸 이 경찰에다가 뭐 특검이 못한 것도 경찰 뭐 모든 걸 경찰한테 이거 우려됐던 상황이잖아요. 경찰이 그거 할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방송 파출소에서도 보실 텐데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저런 걸 해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한도를 넘는 얘기들입니다. 잠수부가 하천에 들어가서 벽돌 있는 가방을 찾아낸다? 저게 어떻게 경찰이 알아요. 그리고 미국 기업이 관련돼 있다고요.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다. 여전히 트럼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물급. 미국의 전직 국가안보보좌관, 전직 중에서도 아직 영향력이 여전한 그 오브라이언 같은 사람이 쿠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잘못 다뤘다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끝에는 관세 협상이 달려 있다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라고 만약에 미국 연방의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쪽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예.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도루묵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니까 이게 이걸 소위 다룰 수 있는 규모가 경찰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 무슨 과기부에 뭐 아까 말하는 무슨 TF니 그 과기부는 이런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인 것만 다룬다고요.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MBN도 냄새가 나니까 취재를 해본 거고 적어도 MBN 정도 되는 매일경제가 뒤에 있는 저 언론사가 국정원으로 파악됐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파악이라는 거는요 언론 용어로 확인됐다는 소리예요. 그러지 않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허앵커도 확인해서 말씀했지만 국정원이 이거 아니라면 이종석 가만 안 있어요. 어딜 감히 국정원을 이 위대한 통일 사업에 협력 사업을 하는 우리 국정원을 이런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냐고 벌써 난리 법석이 나고 뭐 이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허위 조작 정보 이미 통과도 됐어요. 대통령 공포는 안 했지만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난리 법석이 났을 텐데 아무 말 않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어로 NCND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쿠팡 문제는 절대 간단하지가 않아요. 길 가다가 쿠팡이라는 지푸라기를 하나 주웠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황소가 한 마리 걸려있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걸렸는데 그 끝은 청와대에 가서 메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쓰는 정도로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김범석만 데려다가 김범석이 옆에 동네에 있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 무슨 동네 아저씨인 줄 아는데 김범석은 미국인이고 이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로비망을 깔았어요. 이거 다 뜯어내려면 아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면서 지금 경제가 불안해요. 환율 지금 뭐 눌러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일시적인 것 같아요. 벌써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관세 협상 만약에 도루묵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도루묵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팩트시트 조항이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미국 빅테크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판단이 내려지면은요 원점으로 갑니다. 원점으로 부대 조항이 딱 있어요. 결코 이건 국정원이 누구한테 보고하겠습니까? 국정원은 이재명한테 직보하는 기관이에요. 대통령실까지 다 알고서 추진하는 거다. 이 각도가 무슨 경찰, 무슨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그치는 그런 규모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얘기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조금 다시 재론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인데 그러면 뭐 국정원 직원의 개인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야가 30일, 31일 내일과 모레 이틀간 또 쿠팡 청문회를 예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국정원 직원 혼자 알았겠냐? 다 그 내부의 중요 사항들은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지시도 받고 했을 텐데 이종석 국정원장, 이재명 자 이 사람들에게 보고가 됐지 않았겠냐? 이거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럼요. 국정원 일개 직원이 어디다가 감히 저런 사안을 손대겠습니까? 네. 이거는요 도저히 무슨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일탈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일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디 연말에 술 먹고 국정원 직원이 어디 가서 음주운전하다 걸린 게 개인 일탈이고요. 네. 이런 건 도저히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범석은 교묘합니다. 대단히 교묘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가 착착착착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먼저 사과를 한다. 3,000명으로 축소 피해 사실을 먼저 까므로써 정부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지금 수십 명 미국까지 합치면 수백 명의 변호인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돈 몇백억 원을 아끼는 게 나아요? 1,000억 원을 아끼는 게 낫습니까? 변호사비 몇백억 원 쓰는 게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쿠팡은 국제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미국 조야 한국은 사실은 그들에는 별로 이렇게 큰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쿠팡은 지금 대만 진출이 더 핵심적인 사안이고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문 앞에다가 뭐 주문만 하면 로켓 배송해주는 그런 무슨 동네 회사인 줄 아는데 쿠팡은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쿠팡을 너무 얕보고 달려들면 큰 코 다친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나선 것이고 이 부분은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쿠팡이 먼저 패를 던진 거다. 그리고 김범석도 대단히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김범석 동생이 몇백억 원 월급 받으면서 쿠팡에 일을 했다는 거를 또 이쪽에서 공개를 하면서 지금 역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국정원 정도 되는 데가 아니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이 이런 정보 못 알아냅니다. 국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정보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안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그럼 쿠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사건이 터진 이후로 계속 쿠팡의 주가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25일 날 발표 이후에 쿠팡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쿠팡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미국 또는 이제 주식에 연동되어 있는 분들은 쿠팡에 관한 3,370만 정도의 유출 문제는 그것도 약간은 다시 봐야 되는 거구나. 쿠팡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가 조금 회복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원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김범석이란 사람이 검은머리 미국인인데 그 사람이 나스닥에 상장을 함으로써 수천억 원, 어찌 보면 연관 효과까지 보면 수조 원을 벌었어요. 거기에서 약간 흔들려가지고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는데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급 반등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나는 주무대가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나스닥에 상장된 자신의 그 회사 미국의 빅테크라는 말이 오브라이언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쿠팡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방어하면 대책이 없느냐?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이다라고 하고 이거를 한미 간에 중요한 통상 현안으로 부각시키면
이게 국내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범석 불러다가 앉혀놓고 당신 한국말 할 줄 아니까 똑바로 대답해 하고 질타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커져버렸다 이미. 이 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까지 나선 것이다. 이거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단히 영어로 말하자면 컴플리케이티드한 문제가 돼 있다. 컴플렉시티 한 문제가 돼 있다.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문 앞에다가 물건 떨어뜨려 주는 동네 회사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동네 얘기. 그렇죠. 동네 아저씨. 아주 중요한 용어들을 많이 만들으셨네. 동네 아저씨가 아니다. 동네 그냥 회사가 아니다. 쿠팡이 어떤 기업인지 본질을 알아야 된다. 아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네요. 예, 쿠팡 문제 좀 다뤄봤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보니까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김병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들 문제, 부인 문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아들 문제에 관련해서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문하는지 이것도 정보를 확인해달라. 국정원에 있는 김병기 아들이 김병기 보좌진에 요청했다는 이런 사실도 계속 터졌는데 부인 사건도 계속 터지네요. 이제 업무 추진비, 구의 업무 추진비에다가 920호 아예 그냥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시를 하는 장면까지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 사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저 사진을 아주 펜앤드마이크가 PD님들이 잘 갖다 썼는데 네. 딱 김병기 고민이 저거예요. 물러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까 쿠팡이 가족회사 동생까지 썼다고 얘기했는데 김병기는 이거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장남은 자기 민원을 보좌관한테 부탁하지 않나. 아니 국정원 직원 특혜 의혹이 있어서 국정원 다니잖아요. 네. 부자 국정원인데 근데 장남이 지가 알아봐야 될 거 국회 보좌관한테 얘기해서 당신이 좀 알아봐줘. 이거 산업이 아니에요? 왜 국회 보좌관한테 국정원 현직 직원이 그러면 김병기는 매사에 차남이 무슨 군대 예비군 훈련 받는 것도 알아봐 달라. 아니 이거는 강선우가 울고 가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정치에 희망을 갖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부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갑질의 끝판왕이 이미 됐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인 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법카를 그냥 자기 카드처럼 썼어요. 280만 원을 껐는데 정작 그 부의장은 그 반도 못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부의장이 했다는 내용도 공개가 됐잖아요. 아니 사모님이 여의도에서 많이 드셔가지고 민망하다. 왜냐하면 동작구 의회 의장이 동작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쭉 보니까 무슨 여의도 식당 무슨 여의도 여의도 그래서 그 부의장이 그런 말을 한 게 또 공개가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여의도 식당들 다 돌면서 알리바이를 다 맞추고 왔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그냥 이 집안은 김병기 패밀리가 국회 보좌관들을 9명까지 쓸 수 있잖아요. 예. 그 6명을 통째로 잘랐으니까 적어도 이 6명을 그냥 무슨 산호비처럼 부린 거예요. 무슨 먹다 남은 치킨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강선우도 여기에 비하면 강선우도 화나겠어요. 아니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라고 할 정도다. 그럼 누가 누구 탓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법카까지 의혹이 나오니까 자 여당 안에서도 박지원이 이미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내대표 1년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제가 남의 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사정 좋게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정청을 해도 속이 탈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자기는 나름 산적해 있잖아요. 집권당의 2인자가 지금 도대체 제주 서귀포 호텔 로얄 스위트룸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항 며느리 손자 의전에
아직도 지금 보좌관들이 전직 보좌관들이 하는 얘기는 많이 남았대요. 뭐 일일 일건이야. 뭐 소위 말하는 살라미 소세지가 이럴까? 그거 아시잖아요. 한 겹씩 벗겨가지고 꺼내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거 구정까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안 물러나면 나가야 됩니다. 벌써 오늘자 기사에는 후임 원내대표 물망까지 나왔어요. 아, 예. 자, 박정. 네.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박정의학원 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 네. 이거 친 이재명계입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때 그쪽에 깊숙이 관여했죠. 그다음에 백혜련. 중도라고는 하는데 뭐 중도가 어디 있어요. 백혜련도 사실상은 친청계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한병도. 원광대학교 무슨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아주 로컬에서 성장해가지고 지금 뭐 삼선 벌써 됐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친청. 벌써 후임자 물망이 올랐다고 하는 거는 빨리 앞에 있는 X차 나가란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김병기가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그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더 이제 노출되는 결과예요. 근데 김병기 하는 거 보면 쉽게 안 나갈 겁니다. 뭐 30일 날 입장 발표한다니까 내일 발표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보기에는 참 이 정도로 하기도 쉽지 않다.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을 보니까 김세연이라는 전 의원이 있습니다. 예, 네. 보수 진영의 삼선 의원이었죠. 예, 부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 의정 활동도 비교적 잘했고 12년을 삼선이니까 4.3 12년간 국회 보좌진을 단 한 명도 안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예. 자, 뭐 갑자기 김세연이 또 호환이 돼가지고 의문의 1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원혜영이라는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보좌관 약속 장소까지 차를 몰아다 준 사람이라는 그런 미담이 또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왼쪽 끝이라면 오른쪽 끝이라면 이 김병기는 왼쪽 끝에서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거의 1등이에요. 1등. 갑질 끝판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이번에 보니까 보좌관들이 파리 목숨이라지만 어떻게 6명을 한꺼번에 통으로 자르고 그 사람들한테도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랐을까? 참 대단한 그 배짱이다. 부자 국정원. 아들 참 대단합니다. 그 둘째 아들 자기 예비군 훈련까지 어찌 보면 형인데 그것도 해명이 재밌더라고요. 그 차남이 부탁했은 거지 나는 부탁을 안 했다. 아니 왜 이런 식이에요? 그 지나가는 동네 청년이 부탁했으면 그 보좌관이 움직였겠어요? 차남이 자기 아버지를 내세워서 위세를 부린 건데 이걸 호가 호이라 그럽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휘두른다. 아유 참. 근데 이 장면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김병기의 거취 문제가 사실 미치는 파장은 김병기 개인으로 지금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더 주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정청래가 마침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김병기 이 원내대표 관련된 사실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화를 나한테 했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제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네, 두 가지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강선우 과거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 장경태 의원의 성비 사건 이런 거 터졌을 때 정청래가 빵긋도 안 했습니다. 엊그저께 그 기자회견 할 때 장경태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김병기 문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해서 왜 김병기를 얘기했을까? 저 많은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는 침묵했는데 그것과 함께 금요일에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주말에 대통령실이 뭔가 결단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예. 정청래가 그 장경태 사태를 두고 그 기자 질문을 받은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TV조선 기자가 물었어요. 네. 장경태 사건에는 도대체
조사를 시작해서 경찰이 수사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아무런 이 얘기가 없습니까라고 물었어요. 측근 중에 측근이고 오른팔이잖아요. 서울시당 위원장의 무슨 1인 1표제의 실무 책임을 맡았었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특정 회사 TV조선 기자의 질문을 나는 응답해 본 적이 없다. 조선자 들어가는 회사를 신문이건 방송이건 대답해 본 적이 없다. 저는요. 어느 나라 정치인이 저렇게 대답하는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특정 회사 자기한테 비판적인 CNN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보 계열 매체가 물어보면 굉장히 막 그 기자를 면박 주는 일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와 그래도 답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자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때 왜 저 사람 저 기자 그 백악관 출입증 뺏어라 이래 갔는데 그 기자들이 전폭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돌려주고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게 미국이고 그게 언론이고 그게 표현의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 TV조선 기자가 할 말을 한 거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아니 왜 장경태 얘기가 한 달이 되도록 아무 얘기가 없냐고요. 유야무야도 이런 유분수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얘기는 나는 당신이 TV조선 기자라고 난 답한 적이 없어요 하고 퉁쳐버렸어요. 자,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최민희 딸 결혼식 갑질 강선우 또 소환됐네요. 강선우는 김병기 때도 소환되고 자 강선우는 정청래가 오누이처럼 생겼잖아요. 지켜드리겠다. 뭐 친정 오빠예요. 최민희 화방위원장으로서 정청래의 모든 방송 관련된 일을 도맡아서 해주는 얼마나 든든한 존재. 뭐 장경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김병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잘잘 얘기했겠느냐. 김병기하고 갈등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김병기가 그랬잖아요. 정청래 보고 와서 대신 사과하라고 그래 라면서 기자들에게 화를 냈어요. 물론 그때 이제 김병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하라 그래 놓고 발을 뺐잖아요. 네. 여야 협상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만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지가 나한테 뭐 대표님이라고도 안 하고 정청래가 와서 대신 사과하라 그래. 이거 앙금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꽁 하고 접어뒀다가 이번 사태를 두고 금요일 날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던졌어요. 자세히 설명도 하고. 자, 토요일, 일요일 날 잘 생각해서 굳이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이거 당 문제니까 전화해서 이제 물러나시오라고 안 하더라도 네가 좀 알아서 자진했으면 좋겠다. 그 사극에 많이 보시죠. 자진한다. 네. 스스로 자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결이 뭐냐면 원내대표 그거 선출직이고 당신 아니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 그러니까 제발 당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주말에 결단을 해줘. 김병기 결단 안 합니다. 왜 결단합니까? 결단 안 하니까 지금 속이 타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언론에다가 드디어 흘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네. 박정 백혜련 저 한병도 야 이미 다음 원내대표 후보자 명단을 아니 자기들이 언론에다 써달라 그랬겠어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들 보고 흘린 거예요. 그 이미 다음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던지면 퇴로를 막은 거잖아요. 이제 가실 문은 저 문밖에 없다. 어떤 문? 원내대표 퇴장문. 그런데 김병기가 내일까지 원하는 답을 줄지 김병기의 평소 성정을 미뤄보면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자, 거취 표명 내일 나올지 30일 입장을 밝히겠다 하는 것은 본인이 밝혔으니까 한번 거기에 결정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환율 문제 한번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 정권 차원의 정부 당국 차원의 유엔 당국이 공개적으로 개입한 게 있고 비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 후에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445원
이때로 낮아졌더군요. 지금 이제 환율하면 지금 조금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에 이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를 비롯해서 정부의 겁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대기업 증권사가 있었고 대기업들이 그래서 달러를 내놨다 시장에 풀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언론에 지금 분석 기사에 쓴 거 보면 정부가 사실은 유한보유고를 일부 푼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분석까지도 있는데 그 하는 이제 불과 한 이제 2, 3일, 3, 4일 사이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찍어 누른 거죠. 찍어 누른 거예요. 용수철을 발로 지금 구두발로 꽉 밟아 놓은 겁니다. 예. 근데 용수철을 군화발로 군화는 아니겠네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구두로 꾹 밟았는데 자, 용수철이라는 건요. 발만 떼면 튀어 올라요. 근데 훨씬 누르기 전보다 더 높고 급격하게 튀어 오를 겁니다.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은행 무슨 국제국장하고 뭐 기재부 쪽에서 또 국제 무슨 금융국장인가 두 사람이 구두 개입을 한 뒤에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게 하루에 그칠 줄 알았는데 이틀 연속 뚝 떨어져 가지고 거의 40원대로 40원을 누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연말에 그 평균치는 낮추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게 말로만 저렇게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상식적인 그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대기업들이 600억 달러 전후로 가지고 있던 그 달러 예금을 좀 풀었다.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기금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 해외 자산, 증시라든가 이런 거 물량을 많이 좀 팔아서 국내 시장에 좀 풀었다. 이런 게 지금 그 이유로. 왜냐하면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서울 외환시장이 말로 한다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거기까지는 누르는데 성공을 했는데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아주 특이한 기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그 서학개미들 보고 지금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내년 1분기 3월까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그 5천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그 양도소득세 22% 내는 거 다 면제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뭐 80%, 50% 기간까지 차등해서. 근데 지금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내년 1년간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담아둬야 된다. 그건 불만이 있어요.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 알고 그 미국 주식 잘 나가는 걸 팔아서 세금을 5천만 원 기준으로 잘하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많게는 뭐 그 정도고 아니면 3, 400만 원 아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3, 400만 원 아끼려고 한국 주식에다 1년간 담아놨다가 한 반토막 나가지고 2천만 원 잃으면 그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까짓 거 세금 아끼는 게 뭔 소용?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드디어 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기사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냥 미국 주식을 그냥 팔아서 그럼 달러가 원화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팔았으니까 그 돈은 한국 서울 외환시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냥 현금으로 놔두기만 해도 그러니까 일단 이게 급한 게 뭐냐. 처음에 이재명 정권은 그 일석이조 하려고 그랬어요. 달러도 풀고 미국 주식 팔아서 서학개미들 어떻게 보면 권유를 해서 시쳇말을 꼬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 증시도 띄우고 그 돌팔매 하나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는 아유 이거 여론이 안 좋아요. 한국 주식까지 띄우려고 거기다 담아놓으라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주식만 팔아서 한국 서울 외환시장에다 풀어만 놔도 세금 혜택을 줍시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지금 너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시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만 바꿔도 혜택을 준다면 꽤 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예상컨대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급한 게 환율이에요. 네.
환율도 잡고 한국 증시도 띄우고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용수철이 구두 언제까지 밟고 있을 수 없잖아요. 기업들 네네. 보고 계속 그 달러 한국에다 풀으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국민연금 보고도 이제 요청하는데 한계가 와요. 그렇다면 그 구두발이 치워지면서 그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튀어오를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처방은 단기 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그러려면 노란봉투법, 더센상법 지금 노조들이 날뛰는 이런 그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환율이고 경제고 안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우선 왜냐하면 환율을 안 누르면 물가가 지금 날개 돋친 듯이 올라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못 치릅니다. 고민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운을 불러다가 그 살림살이를 맡길 모양인데 이해운이 잘할지도 저는 정말 별로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뭐 우리 보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뉴스는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행간에 있는 것을 잘 읽으셔야 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군데군데 지금 허점이 참 많이 보인다. 앞으로 저희 방송 많이 보시면 그런 허점들 골라서 제가 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그 연말 마지막 방송도 아니신데 마지막 수요일 날 또 뵈야 되는데 예, 환율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행간을 잘 읽으시라 이런 부분도 잘 지적을 했고 팬은 많이 시청해 주시라 하는 아주 응원 말씀도 주셨습니다.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개혁신당 측과 양측이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특검의 추천 주체 뭐 수사 대상을 놓고 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신천지를 툭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여기에 갑자기 개입을 했어요. 신천지하고 통일교를 묶어서 그냥 검경 합수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역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신천지는 그래 이재명이 얘기한 합수부에서 하고 통일교는 특검을 하자 제안을 했는데 특검 제도라는 게 원래 특별검사 제도라는 게 이 살아있는 권력, 현재 권력을 수사라고 사실은 특검이 만들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취지가. 근데 이제 이재명의 그런 지금 수사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하는 형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맞서면서 신천지와 통일교를 분리하는 대응구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이재명의 가이드라인을 이 수사는 이렇게 하고 저 수사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뭐 지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것은 부적절한 거고 그걸 이재명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당장 특검을 하겠어요? 민주당 뭐 특검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단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 존재감 없습니다. 곧 해체되는데 그걸 결국 이제 경찰이 하라는 이야기인데 경찰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뭐 시간만 끌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검경합동수사단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뭐 특검 이전에 그러니까 특검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그 정권 쪽으로 이게 향할 가능성이 많죠. 임종성이 있었고 그 친명칠인에 임종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종성 추천으로 통일교 넘버 30까지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때 임명장을 주는 것까지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그 통일교 쪽의 이 윤영호 주장에 의하면은 이재명 쪽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자고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이재명이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에 가면은 그 진술에 대해서 수사를 그게 아마 핵심 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을 향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분리해서 하자는 것도 이게 적절하다고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정청래 쪽에서 이걸 아예 특검을 안 하려고 두 가지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는 민중기 특검에서 그 여당을 봐준 거 그거는 수사 대상에서 빼자. 또 하나는 신천지 집어넣자는 거거든요. 물타기 하는 거죠.
통일교 특검인데 왜 신천지를 집어넣습니까? 신천지는 지난번에 그때 총선 때인가 그 신천지의 한 지역 그 간부가 뭐 신천지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뭐 입당을 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사 대상에 집어넣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분리를 하자고 그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거라고 보죠. 그 신천지는 지금 뚜렷이 나오는 게 없고 권력과 관련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맞고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을 하자. 이게 맞는 방향이죠. 예. 자, 그런데 다른 것으로 한번 연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정청래 문제를 연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일교 유착관계 문제는 정청래도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일부만 드러났는데 그간의 정청래는 통일교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청래가 최근에 이제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 2021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일교 산하 단체 핵심 단체 중에 하나가 효정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포구 지부 출범식에 가서 효정포럼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 지원을 서로 하겠다,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이 출범 행사에 마포구 지부 출범 행사에 축사 겸해서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자, 통일교 유착과 관련해서 정청래도 지금 드러나겠어요? 그러면 정청래가 평소에 통일교 유착하면 그거 해산해야 된다고 했으면 민주당 해산을 지금 먼저 해야 될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이제 민주당 정청래 쪽에서는 그 지역 관련 행사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하는데 네. 초청을 받는다고 뭐 아무데나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리고 특히 뭐 효정포럼이라는 것은 뭐 사전에 다 알고 간 거죠. 통일교 그 산하 기관이라는 것을. 예. 그리고 가서 이제 축사한 내용 중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포럼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과 뜻을 함께 모으겠다. 그러니까 많은 이 포럼과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까지 했고 여기서 그때 통일교 부회장이죠. 주진태 통일교 부회장하고 같이 참석해서 서로 이제 같이 앉아서 뭐 담소도 나눴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 네. 처음부터 이거 가장 차는 일이다 하고 이런 자리 다 거절을 다 잘랐잖아요. 다 자르다가 이 민주당 그러니까 그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60% 이상 나오고 민주당 지지층도 갤럽 기준으로 67%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조건을 막 걸잖아요. 네. 신천지 이야기도 하고 또 민정기 특검은 하지 말자고 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본인이 이런 그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특검을 시작하면 이거 지금 다 보도됐으니까 이것도 다 그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고 왜 거기에 어떻게 참석하게 된 경위가 뭐냐 아니면 그 이후에 또 통일교하고 뭐 다른 뭐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도 다 파헤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청래가 그렇게까지 이게 반대를 했었구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교롭게 저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재명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해라.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해서 그러니까 특검하기 전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신속하게 해라 이 말이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또 그런 해석도 해요. 정청래하고 지금 이재명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정청래가 통일교 그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나오니까 이재명이 저거 신속하게 수사해야 돼 이런 말을 한 것 아닌가는 해석까지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이런저런 뭐 해석들이 있지만은 가장 그 명확한 답은 특검으로 가는 거죠. 예. 특검으로 가야 된다. 가는 것이다. 예, 통일교 특검 두 번째 키워드로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이해훈 이게 세 번째 키워드인데 이해훈이 사실은 이제 지명된 후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계속 제보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제보가 쏟아진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여권에도 제보가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여권은 아무래도 이제 좀 개인 뭐 이해훈에 관한 것보다는 비상계엄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적, 과거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아무래도 찾을 것 같고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뭐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계속 보좌진 관련된
부분이 나오네요. 일단 어제 관련된 영상이 먼저 크게 지금 파동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똑똑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자, 고함 지르는 걸 보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죠. 어떤 식으로 보좌진들, 의원실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어제 저녁 터져서 오늘 지금 단독 보도로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게 자기 집에 프린터 고치러 직원들 오라고 그래서 산호비 비슷하게 또 신분을 밝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해운 의원의 이런 행태,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성, 이 문제가 당연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피아노 그러니까 저기 뭐야 프린터 고치러 가니까 그 남편이 연세대 교수죠. 예. 뭐 머리에 뭐 끼고 뭐 피아노 치고 있더라.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왜 나를 집으로 불러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부자진이. 네. 그런데 저 제보가 이제 여기저기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제보가 왔어요. 몇 그래요? 가지가.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보좌진 문제 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제보가 쏟아지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보좌관 갑질이다. 제가 저 녹음 파일 나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좌진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이해운 쪽에. 근데 제가 아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아, 그 이해원 저 통과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뭐 물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보좌진들이 폭로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김병기 비슷한 그렇죠. 버전이 나오나요? 그렇죠. 김병기처럼 예. 릴레이 폭로가 시작이 될 거다. 이야기를 딱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저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나왔잖아요. 예. 그 저기 프린터 고치러 갔다는 거. 예. 또 나올 겁니다. 3탄 4탄 또 나오는데 이 다른 거는 다 놔두고 다른 건 놔둘 수도 없죠. 놔둘 수도 없는데 조금 전에 저 그 영상 있잖아요. 저게 인턴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인턴이면은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했거나 대학 졸업반이거나 이 정도 돼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그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딸뻘 되잖아요. 이혜원에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완전히 인격을 모독을 하고 저 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모든 걸 차치하고 과연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것부터 지금 회의가 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보좌관 갑질 문제가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그때 강선우 보좌관 갑질 문제로 장관직에서 낙마시켰잖아요. 예. 김병기 보좌관 갑질 문제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잖아요. 예. 그런데 저런 보좌관 갑질을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장관으로 쓴다? 이것은 앞뒤가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기에 아마 취소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확인하시고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해운 보좌진 갑질 아마 1탄, 2탄 정도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3탄, 4탄, 5탄이 터질 것이다. 결국 김병기도 보좌진의 폭로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강선우 건이 추가가 됐던 거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건들이 내재되고 있는데 이해운 저거 얼마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데 자, 과거 사건도 지금 소환이 됐네요. 2017년 9월 그러니까 이해운이 바른정당 대표일 때 바른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동시에 바른정당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 대표. 당시에 수천만 원의 돈이 빌려주고 뭐 받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 사업가로부터 그게 정상적이었는지 하는 문제도 나왔고 명품 가방 시계 약 6천만 원대의 금품도 모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잠깐 떴다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적폐청산 특히나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그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바른정당 쪽은 탄핵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사건이 지금 덮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네. 사건이 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검찰에서 불기소했죠. 예. 불기소했는데 그럼 이혜원은 왜 바른정당 대표를 물러났느냐. 예.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아무 본인이 잘못도 없는데 당대표직을 나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당대표직 나오고 나서 이제 수사가 되다가 이게 불기소 처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 이유로 수사가 유야무야 됐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이게 저기 옥 여사 김치 스캔들 이래가지고. 아, 그렇네요. 예, 예. 이게 이 사업가 이름이 옥 씨입니다. 예. 옥 씨고 그 여성 사업가인데 그 김치 스캔들 해가지고 그때 뭐 이혜원 집에 맨날 그 김치해서 갖다 주고 뭐 그거 이제 상징적인 거고 그 김치 담가서 갖다 주는 건 상징적인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수사를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금품을 줬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줬다고 이혜원은 이야기했어요. 네. 다 갚았다. 그러니까 그때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명품도 선물을 했다. 그 남편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그 연세대 교수 남편 벨트까지 명품을 다 선물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다시 이제 대세겨지는 그 상황인데 네. 왜 그때 바른정당 대표까지 사퇴를 했을까? 문제가 있어서 사퇴한 것 아닌가?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인사검증을 하면 기사 검색만 해도 지금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거 말고 또 있습니다. 저도 하나 찾아냈는데 그때 어떤 비리 사건으로 그 수사를 받다가 결과가 입건이 됐는데 유야무야 된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예. 그런데 왜 인사검증을 하면서 그걸 다 봤을 텐데 왜 임명을 그들 강행을 했을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거 나중에 잘려도 상관없어. 하하, 예. 그냥 나중에 지명 철회하면 돼. 단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혜원이 참여하는 모습이죠. 아, 그거 정치적인 권력에 아주 유리한. 이재명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탄핵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나중에 다 반성을 하면 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출근길에 바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강제로 억지로 참여를 하는. 그전에는 이재명이 내란을 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자기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고개를 완전히 숙여버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인사검증에서 저런 게 드러났어도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논란이 되면은 지명 철회해버리면 돼. 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시다가 지명 철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곳에서 그 얘기가 들립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미 지명 처리로 상당히 기울었다. 자진 사퇴냐, 지명 처리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적으로 터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된 청와대도 보고를 받겠죠. 그런데 이혜훈 건이 간단한 건이 아니구나. 앞서 이제 보좌진 갑질 문제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청와대가 그래서 자진 사퇴보다 오히려 지명 처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는 그만두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 편을 이렇게 장관에 했다가 지명했다가 낙마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상은 지명 철회하면서 자진 사퇴 형식을 밟도록 해줘요. 이야기해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근데 지명 철회 그러면 그냥 해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진 사퇴하면 내가 스스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강선우를 보면은 여가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나중에 자진 사퇴했죠. 예. 그런데 그 전에 김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현지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지명 철회예요. 그런데 겉으로 이제 받는 형식은 자진 사퇴로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디 1억씩 쓸 때도 거기 내가 그 자진 사퇴한 거야. 이렇게 써지 지명 철회하면은 강제로 잘려버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혜원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줄 것인가? 저는 지명 철회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거 보니까는 그 사람이 그 자격이 안 돼. 우리가 볼 때 역시 우파는 안 돼. 보수는 이런 문제가 많아서 안 돼. 지명 철회. 이 형식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예.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자기 지지층들한테 초기에 이해운을 지명했을 때 이러저러한 비난이 있는데 결국은 내 손으로 잘랐다. 이런 거 그거죠. 명분을 지명 처리하는 거 확보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선택입니까?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예. 장관들이 수많은 장관들이 그 인사청문이나 그 언론 검증에서 낙마했는데 제 기억에 지명 철회를 한 것은 한 2-3사람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버티고 자진 사퇴하려는데 안 하고 김현지가 전화해도 안 하고 버티면은 그건 지명 철회해 버리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더문데 아마 이혜원 같은 경우는 이 지명 철회라는 그런 형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해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 시간 돌려보면 됩니다. 저희가 김병기 지난번에 강선우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다 그렇게 지금 정치인으로서 퇴출 수순에 지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 이해운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지명 처리 순간이 언제 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찰랄라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키워드는 장동혁 대표였네요.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 초기만 하더라도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장외투쟁을 해도 의원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발목 잡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필리버스터 이후에 판이 바뀌었다. 당원, 중진, 원로들 이런 사람들 점점 대우가 잘나지고 있다. 일부 이제 세력들이 여전히 발목 잡고 있기는 한데 이 문제 한번 장동혁 대표 리더십, 장동혁 대표 체제 이 문제 좀 다뤄보겠는데요. 자,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월 26일이죠. 당대표 결선서 50.2%를 얻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그 사이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조금 간단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도 당대표 체제를 흔드는 모습도 좀 있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약 4개월이 조금 더 지났는데 그 장동혁 대표 체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저는 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이 그동안은 워낙 이제 당이 혼란스럽고 또 양쪽으로 뭐 나눠 있고 하니까 뭐 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선수별로 이렇게 소규모로 다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새해부터는 뭔가 이제 행동에 나서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당심을 좀 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행동에 나서서 그리고 사실 뭐 지방선거 앞두고 왜 이 뭐 한동훈이나 이렇게 뭐 당원 개섭한 이야기를 꺼내냐고 하는데 저는 지금 안 꺼내면 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지금 정리 안 하면은. 아직 지방선거 6개월이나 남았어요. 전에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방선거가 앞에 있다고 해서 그냥 뭉개고 가면은 나중에 이거 그 지방선거 그 국면에서 더 크게 이게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그 묻어놓고 가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지방선거에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천을 줘야 되는데 줄지 말아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공천 문제 놓고 또 큰 분란이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당원 개섭안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지금부터 행동에 나서는 그런 단계를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 4개월 조금 넘는 기간 9, 10, 11, 12 한 4개월 한 일주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장 대표의 행적 중에 좀 가장 인상적인 장면 또 의미 있게 평가하는 행동이랄까요? 어떤 행적 어떻게? 그 동안은 좀 장동훈 대표가 사실 뭐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예. 지금 저 뭐 재선도 아니고 1.5선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보궐선거 때 들어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직 그 장동혁의 리더십이나 어떠면 야당 대표로서의 그 선명성이나 또 뭐 투쟁력 이런 것이 좀 검증이 안 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 그걸로 저는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24시간 이렇게 버텨가지고 뭐 연설을 했다 뭐 이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전부 다 누군가 좀 나서서 좀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 생각들이 많았는데 당대표가 지금 앞장서서 한 겁니다. 앞장서서 했고 저 또 그때 그 소위 말하는 그 내란 전단 특별법 그 특별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시적절하게 그 이슈를 잘 잡았다고 보고 저 필리버스터 이후에 당이 좀 결집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그 장면이 아무래도 뭐 가장 인상에 남는 거죠. 예. 자, 장도혁 대표에 대한 평가 과정에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그간에 작년에 많이 여러 번 했었잖아요. 차기 이제 특히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서 장도혁 대표가 여러 번 1위를 하는 결과가 많이 나왔고, 뭐 다 어떤 것 중에 2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범보수 진영, 이 보수 진영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계속 해왔는데, 전체 국민들도 그렇고 보수 지지층이 이 장 대표에게 보내는 신뢰나 기대 어떤 측면에서의 그 여론에서 지금 조사 결과로 나온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정치는 사람이죠. 정치는 사람이고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당의 존립 그 목적이 예. 정권을 만드는 거죠. 정권을 만들어서 그 정당의 이념이나 노선, 강령에 맞는 그 정책을 써서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건데 그러면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어떤 뭐 정치 탄핵을 당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해서 질이 멸렬한 그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크지를 못했어요. 보수에서는 전부 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번 그 소위 적폐몰이로 많이 이렇게 그 힘이 줄어들었고 이번에 또 내란몰이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좀 홀로 지금 우뚝 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장동혁이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 이 보수 우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장동혁이 지금 제일 적임자라고 국민도 꼽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키울 겁니까? 뭐 이준석 키울 겁니까? 그래서 사람을 좀 키운다는 입장에서 저는 저런 특히 우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1부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공천 뇌물, 공천 헌금, 통일교 특검, 이해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 이 키워드 작년에 그리고 올 초까지 지금 가장 전국을 강타했던 정치 이슈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부 여러 가지 구체적 분석을 좀 잘해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송권 본부장님도 올해 하시는 일 더 건승하시고 기대했던 거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유쾌, 상쾌, 통쾌한 한 해 되십시오. 예. 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